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비도 많이 오는 시간. 팀장님 지금 이제 장세 네. 어떤 장세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반등 기조가 이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 약세,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반면에 물가 레벨에 대한 부담들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은 반등에 대해서 안도하기보다는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등이 나왔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그림 무라가미 군요라는 사람이 작성하는 주식시장의 사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주식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 4개의 국면으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데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 그리고 금융장세, 실적 장세인데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역금융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는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역실적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금융장세의 특징은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둔화되는 사이클인데 여기서 조정의 이유는 금리가 빠르게 인상된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 그리고 긴축이 강화된다라는 걱정들이 실현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징을 보시면은 금리는 오르고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됩니다. 근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서 그동안 고평가받았던 밸류에이션, 정상평가받았던 밸류에이션들이 디스카운트 국면까지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실적 장세는 뭐냐면은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중요한 제조업 지수라든지 PMI 같은 이런 기준선이 있는 경제 지표들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라서 이때는 채권 금리가 경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이익 전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 걱정을 해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반등이 나오냐? 밸류에이션 조정이 이만큼 전개됐는데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다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저평가를 만들어냈던 금리가 좀 꺾였다라는 심리로 반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싸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논리로. 근데 자,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해서 반등을 하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지면서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코스피 반등 목표치를 5월 말 6월 달만 하더라도 2,700선 또는 2,600선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2,550선 그보다 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10배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6월, 7월 달에 봤던 2,600선대에서 2,550선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처럼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아지는 것들이 아마 역실적 장세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스텝, 역실적 장세를 대비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워낙 주가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7월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의 어떤 그런 변화 한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7월 초부터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쭉 이어왔죠. 그러다가 조금 삐끗삐끗하게 하게 된 시작은 8월 중순부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증시가 좀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8월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와중에 8월 말에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국, 유럽, 독일 PPI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곧 이어서 잭슨홀 미팅 계속
긴축에 대한 부담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채권금리는 다시 반등하고 증시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반등을 하던 코스피도 20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좀 경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대까지 올라왔다가 좀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9월 초까지 약세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2400선 초반까지 좀 밀려났다. 2550선, 2540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밀려난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가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전저점 수준까지 갈지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네. 좀 유독 좀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이나 뭐 종목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기대되는 업종들 그리고 최근까지는 시클리컬이라고 말하죠. 원자재 가격들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좋았어요. 반대로 내수주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라고 말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소매유통 이런 업종들 그리고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인터넷같이 성장주들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부진했고요. 반면에 조선, 비철목재, 기계, 에너지, 건설 전형적으로 시클리컬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민감한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최근 눈에 띄는 부분들은 시클리컬 중에서도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하고 화학 업종들이 좀 꺾이고 있다, 좀 약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등락이 좀 엇갈리곤 있지만 어떤 업종이 쭉 끌어가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의해서 7월, 8월까지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네. 뭐 진짜 뭐 천정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교과서대로라면은 외국인이 좀 팔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매수세는 좀 지속되는 것 네.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7월 초부터 외국인은 한 6조, 7조 가까이 샀어요. 8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3조 이상 샀고요. 그럼 왜 사냐, 외국인이? 원달러율이 계속 오르는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원달러율이 왜 오르냐는 거죠. 한국의 이유들도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인 거라면 그만큼 원화만의 약세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원달러율이 0.7% 오른다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달러 대비 원화는 약세지만 위안화, 엔화, 유로화 대비로는 원화가 강세입니다.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매력도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다시금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어떤 업종, 소수 업종, 어떤 주도주를 끌고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순환매라고 하죠.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을 사서 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시점에서 저평가된 업종을 다시 사고 또 반등을 하면 정리하고 또 그 시점에서 저평가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추세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번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는 추세 반전을 했다라는 기대보다는 싸다라는 이유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 상황 살펴볼 때 네. 리스크 지표, 네. 또 변동성 지표 네.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몇 달 동안 나오면서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좀 반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 7월, 8월 반등 과정에서 많은 지표들이 좀 굉장히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회색선이 단기 리스크 인덱스인데 이 그림이 0.8 이상에 있던 흐름들이 0.2 밑으로 내렸어요. 0.1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 흐름부터 굉장히 저점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라서 예. 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리스크 인덱스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향후 증시 흐름들이 호재보다는 악재, 리스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파란색은 뭐냐면은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인데요. 이 지표는 0에서 1로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리스크 상황이 지속되거나 경기 상황이 불안정할 때 긴축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0.5에서 0.9 수준에서 등락을 보입니다.
이게 이 또한 0.9까지 갔던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0.5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화해냈다. 다만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낮아지기보다는 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 또한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20%에 도달한 이후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리스크 인덱스와 변동성 지표 모두 저점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때 제가 개인 투자 심리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공포스러운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아왔어요. 예. 약세 전망 같은 경우는 60%를 넘나들던 게 30% 또는 20% 초반까지 내려왔었고 강세 전망도 20% 밑으로 10%대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30%까지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스프레드 차이가 마이너스 40%였던 게 0으로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이 좀 불안정하죠. 그러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서 지금은 공포 심리를 반영했던 수준에서 정상화되었다가 다시금 불안감이 점점점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은 상당히 안정됐다가 네. 그때 역시 주가도 7, 8월에 좋았어요. 반등을 했죠. 네. 근데 이제 8월 말 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역시 이런 이제 지표들도 역시 좀 악화가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니까. 변곡점이 나올 때는 이게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도 레벨이 어딘지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리스크 레벨이라든지 변동성 레벨은 저점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공포 상황을 반영을 했다가 정상화되었다가 다시금 조금씩 악화되는 좀 안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하고 네. 미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 그쵸. 얼마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5조 달러 네. 시총이 날아갔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네. 달러 채권 같은 다른 금융 상품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후폭풍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했던 것들에 있어서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은 모조리 빼고 매파적인 내용들만 남겨놓은 듯해요. 예. 그리고 연설 시간도 8분 좀 넘은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연준 의장들이 발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흐름에서의 프레임 그런 것들 그리고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부분들 정책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만 말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불안감들은 컸는데 당일날 흐름을 한번 보면은 증시는 되게 큰 폭의 폭락을 했습니다. 예. 다우도 3% 초반, 나스닥은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채권, 달러, 원자재 시장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마 채권 금리가 등락을 엇갈렸던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담과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같이 상충되다 보니까 반등폭은 제한적이었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이때 나왔던 이슈가 ECB에서 우리도 유럽도 75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그나마 버텨주면서 달러화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재 시장인데요. 달러가 크게 안 움직이면 원자재 시장은 개별 이슈에서 등락을 흘러가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안전한 원자재라고 평가받는 금이 빠졌고요. 그 구리는 플랫했고 WTI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최근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전자산 강세, 위험자산 약세 흐름들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을 거치면서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죠. 미스터 마켓이 보여주는 대로 읽어야지 저희가 마음대로 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장에야 이제 물가의 금리 걱정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야 그렇죠. 또 금융 시장도 좋아질 텐데요. 네.
경기 동안 관련해서 뭐 참고할 만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은 혼조생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은 좋았거든요. 예.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좋았고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는 신규 주문, 수요가 좀 살아난다. 고용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핵심 두 개의 지표들이 50선,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을 넘어서면서 좀 선방을 해줬고요. 네. 반면에 가격 인덱스는 급하게 빠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리고 운송 시간은 좀 떨어졌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지난주 내내 빠졌어요. 제대로 된 반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증시도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이런 그림이었는데 네. 근데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좀 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경기에 대한 부담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좀 아이러니하죠.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고, 경제지표 안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떨어뜨려서 올라가고 했던 게 7, 8월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경제지표 잘 나오면 통화정책이 부담스럽고, 경제지표가 안 나오면 경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9월 달에 75p 금리 인상한다. 올해 안에 4% 이상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쫙 올라가면서 긴축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용지표는 괜찮았는데, 임금이 꺾이면서,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률이 확 꺾였거든요. 그런데 증시는 빠졌습니다. 아마도 뭐 유럽 쪽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근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시장은 그동안에는 경기가 좋으면 좋아서 나쁘면 통화 정책 완화 이슈로 시장이 반등을 이어갔다면 최근 FMC 의사록 미국 유럽 PPI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 부담,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불안, 이런 악재들이 악재에 좀 더 민감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좀 예상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레벨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야, 진짜 뭐 저렇게 올릴까? 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야, 경기가 좋으면 진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경기가 불안정한 부분들,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감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불안하고 물가는 빠르게 잡겠다라고 하니까 긴축에 대한 강도도 강해질 것 같고 이 두 가지 흐름들이 시장에는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딜레마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물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불안정하고 당분간은 긴축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그런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뭐 불확실성이 커서 좀 조심스럽긴 네,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죠. 9월 코스피도 좀 전망해보고 네. 9월 투자 전략도 좀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등하던 증시가 조금은 꺾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반등할 때마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 또한 저항대에 맞닿아 있어요. 2500선부터는. 그래서 저는 25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은 9월 13일 날 발표되는 8월 CPI, 그리고 9월 21일 날 있을 9월 FMC 회의, 그리고 9월 말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3분기 프리어닝 시즌, 요 세 가지를 지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미국 증시가 등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코스피 2,400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뭐 자동차라든지 인터넷, IT 하드웨어, 화장품류 같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업종, 빠진 종목들을 좀 짧게 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9월 달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배당주, 통신주, 음식료, 뭐 손해보험 이런 종목들 같이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한다면 지수가 15% 20% 빠질 때 마이너스 5% 8% 빠지더라도 덜 빠지니까 이 종목을 많이 사자라는 그 컨셉인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컨셉보다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9월 FOMC 전후까지 채권금리가 좀 더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채권금리는 하락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7분응선, 8분응선을 지나면서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채권 시장에 더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채권금리가 아마 9월 FOMC 전후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더 올라갔다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늘린 현금 비중을 가지고 채권에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증시가 불안정하더라도 채권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부터 이제 반등하던 증시가 8월 말경에 다시 떨어지고. 네. 그럼 이제 9월은 뭐 어떨 걸로 보세요? 사실 뭐 실적, 펀더멘털하고 주가의 괴리. 네. 여전히 좀 아직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괴리가 크다 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그 괴리가 좁혀지냐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위의 그림은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이익 전망치의 전년 대비 변화율입니다. 예.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괴리가 좁혀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반등한 것도 있지만 이익 전망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이 갭이 많이 좁혀졌거든요. 경제 지표들은 아직까지 플러스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은 아직 넓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7월 데이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수출만 8월까지 나왔고, 이 괴리가 좁혀지는 데 있어서 펀더멘털 모멘텀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예상했던 반등 폭은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 이후 이 코스피 이 전년 대비 변화율과 이익 변화율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의 변화율을 봤을 때 아직까지 반등 여력은 한 5%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 종가 기준 2409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2620선, 이 또한 제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2600 후반 2700 초반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익 대비 주가의 괴리율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괴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월 중순 지나고 9월 말이 되면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될 겁니다. 그럼 이익 전망이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2600선대까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만큼 여기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2500선 중반대가 이번에 반등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밴드로 제시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2380, 2400선 지지력 테스트는 있겠지만 25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2380에서 2550선 정도를 9월 밴드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흐름들을 보면은 전강 후약일 것 같아요. 9월 초반은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8월 CPI 결과에 따라서 추가 반등 시도가 결정될 텐데 25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 돌파 시도 과정에서 2400선 초반, 2300선 후반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아직까지 많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2500선이 보이게 된다면 주식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채권 비중을 실으시면서 다음 사이클에서 증시가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일 때 좀 안전한 내 자산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펼쳐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꺾이겠다,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정도의 레벨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시점이 저는 8월 CPI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PCE도 그렇고 코어 PCE도 그렇고 점점 둔화되는 건 맞지만 연준이 얘기한 2%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이미